넘버원, 압도적 넘버원이었다가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내려오는 순간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많이 바뀔 거거든요. 안 되면 큰일 나겠네요. 안 되면 큰일 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만약에 이번에 경기 침체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상당히 큰 충격이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파월 의장도 그렇고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전 세계 있는 모든 중앙은행 총재, 뭐 모든 경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쫄았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때릴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보여줬어요. 각 국가는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재정 정책을 더 쓰게 돼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추경한다고 하고 금리 내린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이제 부양책을 쓸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이제 트럼프 말 한마디에 뭐 요동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 채널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투자자이시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시장에 직접적인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타격도 받았죠.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누구보다 더 많이 이거에 또 관심을 가지고 많죠. 있으실 네. 테니까 이 투자자적 관점에서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지금 트럼프 왜 이러는 건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도로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네. 그냥 일단 그냥 감정적인 걸 일단 빼고 감정적으로 이제 되게 짜증 나는 거잖아요. 아. 감정적인 거 빼고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비즈니스맨이니까 뭐 협상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좀 얻기 위한 일종의 좀 뭐 블러핑을 하고 있다 정도로는 있다. 보이는데 네네. 이걸 또 약간 좀 과격하게 하는 스타일 정도로 저는 뭐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미국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트럼프가 저러는 거냐 아니면 미국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냐 네. 이 인식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은 저렇게 안 해도 되는 나라인데 네. 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트럼프 혼자 쟤 아니면 안 그랬을 텐데 쟤 때문에 난리다 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이미 미국은 저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문제 인식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 기반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패권 국가죠. 네. 패권 국가라고 하는 거는 넘버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학교 다닐 때 그 싸움을 너무 잘하는 애인 거야. 근데 싸움을 잘하는 정도가 1대1로 다 붙어도 내가 이겨가 아니고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이 다 붙어도 그냥 내가 이겨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국제 정치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랑 다 전쟁을 하더라도 이긴다, 못 깨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 패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면은 이제 다 알아서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사력은 여전히 좋은데 그쵸. 그러면 그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럼 미국이 글로벌 넘버원이 아니란 얘기냐?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압도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전 세계는 모든 문제를 다 간섭하면서 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다 간섭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평화를 얻은 거죠, 공짜로.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해줌으로써. 근데 그 역할을 다 하기에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인지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나도 많이 튀어왔기 때문에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그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스스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전교 이제 짱이에요. 전교 짱이어가지고 우리 3학년 12반 다 내가 컨트롤하고 있어가지고 그 반의 반 짱들은 다 이제 없는. 어찌 보면 그냥 우리 다들 좀 편하게. 그렇죠. 일당 독재처럼 맞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반을 못 챙기는 거죠. 그쵸. 자기도 바빠 죽겠으니까. 근데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넘버원, 압도적 넘버원이었다가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내려오는 순간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최근에도 달러가 오히려 약세가 되고 네. 미국 주식 안 좋다고 하고 막 다 그런 분위기로 바뀌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쏟아져 내려버리면 그래서 와 미국 별거 아니다 이래버리면 또 그것도 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어떤 그 정책들은 보면은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까지 가버리기 전에 최대한 1대1로 붙어서 미국에게 더 좋은 거래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우려하는 상황이 됐을 때도 보통 보면 1등 하다가 내려오면 그냥 막 오히려 막 2, 3등이 와가지고 막 패고 막 이러잖아요. 오히려 너 옛날에 나 괴롭혔던 애잖아. 반역을 할 수 그렇게 되잖아요. 있으니.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갈 수 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을 이제 미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등이 아니니까 1등이 내려오더라도 2, 3등하고 어떤 힘의 균형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래도 내가 1등인 상황이어서 나는 계속 잘 사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아마 궁금해하시는 건 이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등이 치고 올라오니까 1등에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자기 내부적으로 내가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점점 내가 기운이 빠지는 그쵸, 뭐 이런 그쵸. 건지가 궁금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등에서 내려온다는 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이 1등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전히 1등이고 근데 압도적 1등에서 이게 좀 천천히 이제 좁혀지고 있는데 완전히 더 좁혀지기 전에 뭔가 새로운 그 돌파구를 찾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가장 큰 두려운 존재는 중국인 거죠. 근데 중국도 상황이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통신회사 같은 경우에도 네. LG U+가 3G를 안 하고 뭐 4G로 넘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G 하다가 3G 안 하고 넘어가 버려. 그러면은 이제 3G 했던 사람들이 레거시가 있어가지고 4G에서 경쟁이 되고 이런 구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중국은 그냥 AI로 넘어가 버리겠다라는 거죠. AI를 통해서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말고 AI를 통해서 한 단계 그냥 쭉 점프업을 해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전 세계에 압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뭔가를 엄청나게 많이 바꿔놓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미국이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AI가 뭔데? 그러면은 그냥 제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중국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이렇대요. 그냥 호텔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그 중국 사람들은 앞면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가서 키도 없이 들어가고 다 그런데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모든 걸 다 말로 야 에어컨 좀 틀어라 뭐 해라 뭐 전부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이미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히 기술적인 수준이 높아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중국의 통치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공산당이잖아요. 만약에 공산당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어떨까요? 그냥 공산당이 전 세계를 지배해. 네. 이상하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 있는 소위 이제 피터 틸이라고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뒷배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이디 반스의 후원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의 생각은 그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전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은 공산당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왜냐하면 AI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진 않죠.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부분을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그러면 중국과 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막 동맹국들하고 싸우고 있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 트럼프가 왜 이러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중국을 때려야 되는데 왜 다른 데를 때리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때리는 거죠. 쓰리 쿠션이다. 네,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때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은 미국 혼자 때려서 안 돼요. 네. 다른 나라랑 같이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랑 같이 때리기 위해서 야, 같이 하자. 내가 뭘 줄게. 라고 하기에는 뭘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줄 것처럼 안 좋은 것처럼 해놓고 형이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지? 일로 와. 다독여 줄게. 하면서 이제 같이 가는 그런 구조를 취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보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같이 중국 견제하는 거를 도와주면 조금 풀어줄게.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좀 풀어줄게. 그러니까 결국 제시하는 조건들이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한테 뭔가 받을 것이 굉장히 많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야 중국 견제하는 거 너도 같이 하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항구에
중국에서 만든 배가 들어올 때마다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만 하면 그게 잘 안 통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국 너네도 하고 일본도 하고 니네도 해라. 그러면 이제 중국한테 배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못 해요. 이제 사람들이. 네. 근데 이런 제재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이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정도 그래 해줄게 관세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중국을 때리는데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투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투박하게 하는 막 거죠. 그냥 막 때려놓고 막 그렇죠. 지금 근데 시간이 없어요. 식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최대한 안 좋은 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좋은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럼 이번에 뭐 90일 유예하고 하는 것도 관세 유예도 약간 그런 일종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시나요? 그렇죠. 그 90일 유예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한테 돈 안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트럼프도 쫄아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유예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한테는 전혀 부담이 없냐?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너무 부담되죠. 만약 경기 침체 오면 또 큰일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못 가고 90일 유예해주고 또 완화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투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나? 사실은 유예해줄 거라면 조금 부드럽게 하면서 협상을 해서 예를 들어 뭐 바이든 정부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동맹들 잘 챙기면서 압박을 좀 했었는데 이런 방식은 좀 약간 좀 거부감이 있어서 맞아요. 사실 이 맞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트럼프니 반감이 되게 막 많죠. 테슬라 막 불지르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급하냐? 저도 뭐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뭐 주가 빠질 때 막 당황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 관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인식시키기에는 이런 이제 충격 요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시장의 반응은 어쨌든 간에 주가 하락이나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시장이 예측한 것 이상이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예상한 거 시장의 이상이죠. 평가는. 네, 시장에서도 예상한 보다 훨씬 더 센 거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파월 의장도 그렇고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전 세계 있는 모든 중앙은행 총재, 뭐 모든 경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쫄았어요. 다 쫄았어요. 근데 이게 한번 다 쫄게 만든 다음에 나오는 이제 반작용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저희는 그것도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자면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때릴 것처럼 최대한 최악의 상황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각 국가는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재정 정책을 더 쓰게 돼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추경한다고 하고 금리 네.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 전 세계가 이제 부양책을 쓸 거예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쓸 거고 유럽도 ECB에서 금리 7번 연속으로 낮추고 네. 그리고 독일에서도 재정 정책 쓴다고 하고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세를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가 부양책을 쓰면서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하반기에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관세 저렇게 때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돈이라도 써서 어떻게든 해야지 소비라도 살리고 뭐 이런 생각 당연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 그 말은 또 많이 풀리죠. 물가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 그쵸. 이제 금리 인하와 또 이게 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물가가 오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중국의 역할이 또 나오는 거죠. 중국은 코로나 이후에 정말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비는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고 생산은 한 단계 레벨 업이 됐는데 네.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됩니다. 네. 그러니까 창고에 물건이 계속 쌓여요. 네.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테무나 이런 거 보면 가격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쳤잖아요. 근데 이게 1년, 2년 계속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창고 대방출을 상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물건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전 세계에 있는 물건들의 디플레이션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소비 경기가 이렇게 막 억지로 짜내서 이렇게 물건의 가격이 뭐 화폐적인 현상으로 물가가 올라가 이런 걸 제외하면은 소비가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중국이 손해 보면서라도 계속 자기도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쵸. 어찌 보면 물가 인상은 좀 제한적으로 중국의 어떤 손해, 자기들의 어떤 피해를 감수하는 걸로.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중국 안에 있는 디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가인데 유가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축이 하나 없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잖아요.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하여튼 생산은 덜 될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전쟁은 항상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전쟁이 끝나면 또 이것도 역시 만약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원유 생산을 더 많이 한다든지 가스를 더 많이 보낸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요인들은 되게 많아요. 관세가 인플레이션 만들죠. 근데 이 관세를 상쇄할 정도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결국에 물가는 제한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은 더 풀리는 그렇죠.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봐도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네. 과연 그런 그 사람의 생각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보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부채 한도라는 여러 가지 이슈 끝나고 나면은 하반기에는 부양책도 미국도 이제 많이 쓰고 네. 금리도 인하하고 그러면서 좀 경기 침체 갈 줄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근데 경기 침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그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벼랑 끝 전술을 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사실 또 이렇게 쪼니까 이렇게 하는 건 그렇죠. 텐데 안 되면 큰일 나겠네요. 안 되면 큰일 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만약에 이번에 경기 침체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상당히 큰 충격이 있겠죠. 예, 그 회복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인위적으로 이걸 만들고 있는 것도 맞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경기를 안 좋게 만들어서 금리를 낮추고 그래서 지금 롤오버하는 비용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대출 만기 돌아오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금리 연장할 때 금리 높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뭐 그 의견도 일부 타당하긴 한 것 같은데 일부러 경기 침체를 만들지는 않아야 돼요. 경기 침체는 다른 얘기입니다. 경기 공포감 정도만. 그렇죠. 네. 지금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냐? 그러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제 생각도 한 20-30% 정도의 가능성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0-30%다. 혹은 이제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미국이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 같다. 저대로 가면은 경기 침체 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 퍼센티지가 있으면 저는 그 정도는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보시는 분이 막 나는 50% 이상 경기 침체 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현금 50%는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가 미국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 아마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한 50% 정도는 빠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큰 혼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는 게 필요한데 저는 20% 이하가 아닐까. 그럼 예전에는 뭐 코로나나 이럴 때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되는 순간 환율 막 튀기 시작하면서 금리도 내려갈 거라는 거에 사람들이 뭐 베팅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좀 비슷하게 뭐 환율은 막 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만약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경기 침체가 오면 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거고 금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도. 오히려 안전자산이니까.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할 만한 게 역시 금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채권 가격은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등등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은 뭐 아직은 뭐 높게 보진 않으시는 편이고. 확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생각이 있으면 부양책도 쓰고 이런 조치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국 이외의 지역이 미국이 때린다고 하니까 또 다 쫄아가지고 다 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만약에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요게 이렇게 미국 주식이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 이때 오히려 좀 들어가기 좋은 시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표님 얘기로는 제가 방금 말한 이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이 오히려 좀 기회다. 저점에서 미국 주식 중에서 어떤 주식을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주식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중에서는 팔란티어, 네. 그리고 뭐 넷플릭스,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을 좋아하죠.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일단은 관세랑 관계없는 트럼프의 정책에 오히려 수혜를 보는 회사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터 틸이 얘기하는 네.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세상을 막기 위한 최전선에 있는 회사가 네. 팔란티어예요. 네. 그리고 팔란티어의 그 성장성을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 이제 어떤 실적이 나올지 저도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부분 팔란티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굉장히 많이 효율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CIA에서 어떤 사람을 저 사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뭐 돈 먹고 튄 것 같아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 사람의 그 금융 정보를 알지 못하면 네.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저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금융 당국한테 저 사람의 정보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달라고 얘기하는 동안에 막 서류 쓰고 뭐 해가지고 뭐 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게 팔란티어가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나서부터는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일이 왜 진행이 안 될지 생각해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보의 접근 수준을 각 부서별로 이제 그 기관별로 여기 이 정보는 이 사람만 볼 수 있어. 이 정보는 이 사람만 볼 수 있어가 딱 체계화가 돼서 그냥 갖춰져만 있으면 그냥 네. 바로바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다 미국에 지금 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효율화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지금 팔란티어의 시스템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거는 AI가 적용되면서 팔란티어 적용 속도가 그냥 리니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익스포넨셜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지금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주가가 비싸긴 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좀 맞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조정받을 때마다 한 번씩.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전 넷플릭스는 항상 이게 망할 수 있는 회사인가? 이제는 망하기는 어려운 회사가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계속 드는데. 그렇죠. 넷플릭스는 이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 저는 조직 문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넷플릭스 조직 문화를 볼 수 있는 책이 규칙 없음이란 책이에요. 규칙 없음이란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넷플릭스에는 저희 휴가가 따로 없습니다. 네. 휴가 가고 싶으면은 365일 다 가도 돼요. 그런 회사예요. 너무 좋죠. 네. 법인카드 한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규칙이 없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규칙이 없는 회사가 있을 수 있지? 그러면 그 책에 보면 제일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인재 밀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도 되는 애들로만 그 비중을 많이 유지해야 하는 거죠. 네. 안 좋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애들은 자르든지 다 솎아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조직 문화가 있다 보니까 항상 진취적이죠. 휴가를 많이 가도 되는데 아니 그거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 문화를 따라오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서도 퇴사하거나 그런 비중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일 해보시면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람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랑 같이 일할 때 그게 만족도가 크잖아요. 왜냐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인데 같이 하면서 낼 수 있는 성과가 크니까 네. 똑같은 일을 해도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성과가 크다는 거를 확인하니까 안 나가는 거죠. 괜찮은 사람들이. 그게 인재 밀도라는 건데 그 인재 밀도를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 넷플릭스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에 기대하는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 실제로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될 텐데 테슬라는 지금 펀더멘털이 안 좋아요. 전기차가 안 팔리고 중국한테 밀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테슬라고 실제로 이제 뭐 중국하고 비교해가지고 중국도 만만치 않은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테슬라와의 격차는 꽤 많이 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것이 이제 한 6월 전후로 해서 또 확인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찌 보면 안전한 데로 좀 피해 있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안하다 싶은 어떤 퍼센트만큼은 현금을 좀 보유하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뭔가 투자를 한다면은 이제 아까 금은 그러면 불안 요소는 없는 건가요? 금이 보통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를 제외하고는 네. 좀 좋죠. 네. 아니면 금 더 간다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금도 지금 뭐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금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달러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달러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러면 이제 유로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유럽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돈을 더 풀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는 달러가 약세가 되는 만큼 다른 나라들은 그럼 나도 좀 더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달러가 강세가 돼. 그래서 원화가 약세가 돼. 그러면 하는 총재가 머리 아프죠.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원화가 안정되니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전 세계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이게 이제 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금 가격은 앞으로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 쪽은 불안 요소가 많지는 않다. 많이 올랐다는 걸 제외하면 많이 올랐지만 네, 수요가 계속 될 거다. 네. 그리고 차라리 조금 많이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많이 빠져 있는 뭐 테슬라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 정말 좋아하시는데 맞아요. 이게 또 한번 정말 천국과 지옥을 좀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는 괜찮은 걸까요? 지금? 펀더멘탈이 안 좋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안 팔려요. 뭐 생각보다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하더라도 뭐 250불 내외의 주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는 숫자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꿈으로 설명해야 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안 줘도 한 200불 내외 정도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불 넘어가는 건 다 이제 꿈이에요, 꿈. 네. 꿈의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니까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만큼 이제 꿈이 큰 거죠. 그러면 테슬라가 만약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처럼 만약에 된다면은 뭐가 되는 거길래 그렇게 꿈이 커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말고 대항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인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X라는 곳에서 다 연결이 되거든요. 네. 아마 이제 X라는 앱이 슈퍼 앱이 될 거예요. 앱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거를 사실 꿈꾸고 있잖아요. 이미 다 이제 꿈꾸고 네.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회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 봐야 될지를 그냥 그 꿈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들쭉날쭉한데 이제 이 정도의 주가 가격에서는 이제 그 꿈의 크기를 현실화되는 거를 기대해 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 슈퍼 앱이라고 하는 X 안에서 SNS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금융 서비스도 뭐 결제부터 뭐 다 붙고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면 로보택시도 여기서 부를 거고요. 그리고 그록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최근에 뭐 GPT에 맞먹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모든 것이 여기 안에서 다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테슬라는 계속 긍정적으로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테슬라 망한다고 할 때 사면 꼭 맞아요.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올라가지고 쭉 결국에는 또 예. 많이 근데 오르고. 또 다시 또 다 빠져가지고 또 속상하고. 그리고 그게 테슬라 천슬라 간다고 하면 꼭 또 맞아요. 빠지고 맞아요. 또.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나을 수도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효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아까 이제 중국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관세를 막 서로 무슨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뭐 맞아요. 200% 간다 맞아요. 뭐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이럴 것 같은지 진짜 이건 이번에 뭐 맞붙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합의를 할 건지 네.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왜 그런 건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는 게 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이제 언론이나 이런 기사 헤드라인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전 세계의 공장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완전 거짓말이죠. 예. 중국만 공장이에요, 거의. 네.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생산하는 양을 보면 중국이 생산하는 양이 일본, 유럽, 미국이 생산하는 양보다 더 많다. 다 합쳐봤자 안 된다. 네. 그런 정도 수준이야. 이 이야기를 레이 달리오가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 그거 잘못 계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산을 다시 해줬는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더 많은 건 아니야. 근데 비슷해요. 근데 비슷하다고 해서 느낌이 어때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일 무서운 게 공급망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얘기하고 물건을 만들 때 어느 나라에서 이 부품을 만들고 이 부품이 절로 갔다가 일로 가져오면 여기서 조립해서 완성품 만들고 이런 구조를 공급망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은 중국 안에서 모든 게 다 됩니다. 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딱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게 2008년 당시에 중국의 고속철도하고 2024년에 고속철도가 얼마나 깔렸는지 보면 딱 느낌이 옵니다. 2008년에는 고속철도가 거의 없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거의 촘촘해가지고 네. 빼곡하게 고속철도로 이어져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산업 단지 내에 있는 것들이 전부 고속철도로 연결됐다는 얘기죠.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와더라도 배로 오고 뭘로 오고 그러냐 전부 고속철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속도가 엄청나겠네요. 속도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고요. 가격 경쟁력이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AI가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AI로 뭐 LLM 뭐 그 지브리 뭐 이런 거 안 해요. 생산성의 혁신을 계속 하는 거예요. AI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본 데이터인데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CATL이라는 회사가 배터리를 만들면 AI로 분량률을 잡아내다 보니까 1억 대당 한 두세 개 정도의 분량이 날 정도다. 네. 그러니까 완벽한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네. AI를 통해서. 지금 다른 어떤 나라들도 중국하고 제조업으로 경쟁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진 시대가 왔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비유로 이렇게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공급 과잉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 공장 돌리는 공장장들도 이거 더 생산할 수도 없는데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시진핑 우리 이제 공장 문 닫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 니는 문 닫지 마. 저기 한국에 있는 공장 문 닫을 때까지 너는 문 닫지 마. 독일에 있는 공장 문 닫을 때까지 너는 문 닫지 마. 근데 적자가 너무 심해서요. 그러면은 내가 보조금 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주는 보조금의 크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네. 도대체 얼마를 주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면은 이걸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른 모든 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은 유한 맵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무한 맵이다. 무한맵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에서 진짜로 공장 문을 닫았어요. 네. 요즘에 보면 아우디 막 이런 거 막 엄청나게 할인하잖아요. 이게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 엄청나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포니를 1980년대부터 수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출량을 계속 늘렸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수출했을 때의 숫자가 300만 대였거든요. 300만 대. 그리고 일본하고 독일이 수출 강국이었죠. 자동차 수출 강국. 그래서 한 500만 대, 많이 하면은 50만 대 이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2년 전부터 자동차를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기록했던 수출 규모가 650만 대. 600만 대. 2년 만에 650만 대. 네. 아마 이제 올해는 그 더블로 늘어날 것 같아요. 늘겠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네. 이거는 가격으로도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급망이 더 완벽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게 중국한테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 브랜드 가치나 뭐 아니면 기존에 이제 관습적으로 그냥 쓰고 있던 것 때문에 지금 자동차 산업이 어찌 보면 유지된다면 그쵸. 앞으로 이것만 좀 해결이 된다면 이제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 도저히 안 되니까 네. 뭐 반값 뭐 이렇게 막 지금도 사실 뭐 차들 요즘에 뭐 BYD나 막 한국에 조금씩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맞아요. 가격은 확실히 싸더라고요. 확실히 싸요. 그리고 네. 성능도 자율주행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H사 네. 임원들이 작년 말에 중국에 가서 자율주행 중국 업체들 자율주행 하는 거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거 그만하자. 우리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제가 후문으로 들었는데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다. 네.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게 규모도 크고 시장도 크고 거기다 공산주의니까 뭐 어찌 보면 그냥 뭐 일단 막 밀어붙이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길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너무 지나친 공급 과잉이다. 이 물건이 그러니까 관세를 100% 때려도 뭐 괜찮다고 막 하고 막 이런 이유가 관세를 100% 맞아도 싸요. 그런 정도로 싸다. 이게 첫 번째가 그건데 이게 물건이 밖으로 못 나오게 이제 움켜쥐면 트럼프는 지금 이거 못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못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썩어요. 네, 그러겠죠. 그러겠죠. 이게 안 네. 팔리는데 뭐, 팔리지가 않는데 무한정할 수는 없죠. 무한정할 수는 네, 없죠. 네. 근데 그래도 무한 맵이니까 어떻게 버티겠지만 이거 계속 가면은 이제 중국도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긴 한데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패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래도 달러가 좋다라고 인정했던 이유는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베풀어준 호의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호의라는 거는 자유무역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아유 뭐 우리나라 처음 자동차 수출할 때 미국 입장에서 아이고 내 뭐 어린 애가 만든 거 폰이 아이고 그래 잘 만들었다 그래 이걸 그래 갖고 와봐 내가 사줄게 이런 정도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도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오면 사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없으니까 지금은 다른 이야기가 됐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오면 어우 잘 만들었다고 하고 사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근데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뭐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안 팔아봐. 안 팔릴걸?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어차피 그거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훨씬 좋아서 안 팔릴걸? 그러니까 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중국은 다른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주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중국이 패권을 더 키우기가 중국 편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요인 아닐까. 이게 오히려 역으로 더 안 좋은 점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무한 맵처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한이 아닌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쵸, 그냥 그쵸. 자기들도 그냥 버티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 손들고 포기하느냐의 싸움인가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보면은 무한 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위안화를 어딘가를 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위안화를 돈을 많이 풀면 위안화가 약세가 되겠죠. 그럼 네. 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 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이미 엄청난 공급 과잉 때문에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돈을 막 풀어도 인플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플레가 크면 클수록 돈을 더 풀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조금 더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결국에 유럽이나 뭐 지금 뭐 우리 같은 한국이나 이런데 제조업들을 붕괴시킬 때까지 가겠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요. 누가 망하나 보자.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제조업 회사들의 CEO나 경영진들이 진짜 공포심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 이대로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가격 경쟁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가격, 기술 다 경쟁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네. 어찌 보면 중국한테 좀 수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미국은 또 미국대로 저렇게 막 압박을 하고 있으니.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게 일단 중국에 우리나라가 중간재료 수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중간재료 수출하면 중국에서 그걸 받아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보내려고 하는데 해외가 막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걸 막으면 골마요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같이 엮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돌파구를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야,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결국에 뭐 국내 증시를 뭐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는 뭐 도움이 될 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안 좋은데 뭐 개별 회사들만 좀 좋은 약간 이런 각자 도생의 시대로 좀 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오늘 막 얘기했던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 가장 안 좋은 나라를 꼽아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위 안에는 꼽힐 거예요. 왜냐하면은 관세 전쟁이 이렇게 심화되고 무역량이 줄어들면 무역을 통해서 성장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네. 50% 정도 됩니다. 근데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 거에 절반 정도가 수출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명절 때 떡을 송편을 해. 근데 먹을 것보다 2배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밖에서 안 사가면 이건 썩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좀 진짜 안 좋겠다 쟤네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로 외국인이 의미 있게 돈이 들어오기가 좀 어렵죠. 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마냥 그러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가도 계속 안 좋을 거냐 생각해 보면 주가는 꼭 그런 이익만의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요인들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선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다들 지금 전망이 좋진 않으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주식은 또 따로 다른 변수들로 움직일 수는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 중에 어쨌든 가장 뭐 시총도 그렇고 뭐 가장 주력인 게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쪽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가 결국은 따라올 것 같다는 이제 위기 의식이 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아마 지금 촬영이 4월인데 6월 정도에 이제 삼성에서 새로운 그 원C라고 하는 그런 그 공정이 성공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한데 그게 안 되면 위험하고요. 되면 다행이고요.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이닉스 쪽은 그러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하이닉스도 좋은데 이제 지금 HBM 때문에 좋은 상황이고 엔비디아 향후로 TSMC로 이렇게 가는 그 밸류체인이 짜져 있다라는 점 굉장히 좋은데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왜 불안한 거예요? 뭐. 엔비디아가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 키를 들고 있죠. 왜냐하면은 AI는 크게 보면 3대 요소인데 첫 번째가 데이터, 그다음에 알고리즘, 컴퓨팅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중국의 압승이에요. 중국은 뭐 앞면을 다 14억 인구가 다 데이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미국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은 뭐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딥시크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는 정도. 근데 딥시크가 뭐 빅테크랑 견줄 정도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한참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알겠어. 알고리즘은 좀 좋아. 근데 컴퓨팅을 미국에서 붙잡아 놓지 않으면 중국이 너무 무서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중국에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아주 좋은 칩 같은 경우에는 못 들어가게 당연히 막는 건데 그래도 적당히 뭐 H20 이런 것들은 그래 뭐 그거는 줘도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다가 엊그저께 이제 이 칩조차도 주지 마 이렇게 막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좀 다급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기업이 장사를 하겠다는데 중국도 엄청 큰 시장인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 시장에 팔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지금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렇죠. 얼마 전에 중국 다녀왔더라고요. 젠슨왕이 가서 딥시크 만든 뭐 왕은평 이 친구도 찾아보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근데 이게 이제 불편한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겠죠. 저거 주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좀 약간 그 변동성이 좀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불안하면은 하이닉스도 같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엔비디아가 웃돈을 받아가면서 빅테크한테 팔았는데 그게 좀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이닉스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하이닉스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뭐 반도체 수요는 커져요. 그리고 AI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뭐 이미 마진이 조정받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회는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한테는 뭐 사실 좋은 건 별로 없네요.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지금 어떤 이 중국과 미국의 지금 관세 전쟁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근데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그 미국에서 얼마 전에 TWQ라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정치 외교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보면서 이 정도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를 아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어쨌든 미국이 전 세계 압도적 1등은 아니니까 이제 뭔가 하나씩 포기를 해야 된다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대만도 포기를 한다고는 못하겠지만 막 이런 이제 이 뉘앙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같이 개입을 할까 말까 말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는 안 할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그 보고서의 보고서요? 논지였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막 고민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얘네들이 만약에 대만을 이렇게 하면은 한국이 되게 불안해하겠지? 우리도 그러겠죠. 버릴까봐? 네. 그러면 한국한테는 그러면은 핵을 좀 공유해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핵을 좀 공유해줄까? 그러니까 핵 우산이 아니고 핵 공유라는 개념을 얘기하더라고요. 핵 공유라는 거는 일단 한국에다 핵은 놔두고 버튼은 미국에다 놔두고 뭐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지금보다 한국 니네 좀 더 챙겨줄게라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받은 느낌은
대만보다는 한국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포기할 마음은 없구나. 그러니까 대만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네. 그러나 만약에 미국이 그런 상황에 만약에 몰리고 그러면 대만도 중국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서 네. 대만하고 거기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자신도 없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너무 피해가 크고 막 그러니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대만에다가 그냥 그걸 또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만에다 그냥 무기를 막 실어놓고 네. 중국이 아예 그냥 얘를 건드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고슴도치처럼 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이런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상당히 많이 네.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줄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조선이에요, 조선.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배로 해군력이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차이가 많이 나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조선사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배 가져오면은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벌금 내야 된다. 그러니까 벌금 진짜 계속 올릴 거다. 그러니까 네. 중국한테 발주하지 마. 그럼 할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혜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조선사들. 이런 이야기가 당장 야 미국이 중국 대만 버렸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모든 나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들게는 야 무기 더 사놔야 되겠다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안 지키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 방산업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이 올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도 글로벌 이 그 환경을 비춰보면 앞으로도 계속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쪽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HS 아카데미의 이효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좀 방금 전에 이제 국내 주식에서 좀 좋은 섹터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방산.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새롭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사실 작년에도 여기 뭐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여전히 그러면은 좀 이쪽은 뭐랄까요? 더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만 이제 투자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업 회사니까 30배 뭐 40배 이렇게까지 올라가긴 좀 어려워요. PER 기준으로. 그래서 네. 한 25배 정도가 좀 되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조금 팔았다가 조금 내려와 가지고 조정을 받으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궤적을 그리면서 올라가니까요. 근데 장기적인 흐름이니까 조선, 방산 이런 섹터들은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 원전 이런 섹터들도 저는 좋게 보는데 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AI 때문에 전기가 엄청난 쇼티지입니다. 전기가 쇼티지면은 뭔가를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원전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요. 근데 원전을 만들려고 보니까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기자재 업체들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포지션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또 원전 또 잘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뭔가를 제조를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전력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력망. 그러니까 송전, 배전 이런 게 다 안보에 해당돼서 중국 업체한테는 이걸 안 줘요 전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력 업체들이 되게 좋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원전은 어떨까요? 원전 더 심하죠. 원전을 어떻게 중국 업체한테 그렇죠. 줍니까?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회사들이 저는 지금부터 막 되게 좋아지는 초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가는 비싸긴 한데 최근에 또 조정을 받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포지션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조선, 방산, 원전 뭐 이런 섹터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이 있을 때는 또 그래도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든 잘 되겠지 뭐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주식시장은 특히나 희망을 반영하는 그런 네. 곳이기 때문에 그 대선 전후로 해서 기대감들은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이제 상법 개정인 것 같아요. 네.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어떤 주식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것,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그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소액 주주들한테 가야 되는 돈들을 이제 중간에 빼가는 거. 우리는 이걸 밸류 다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억지로 누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법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법 개정이 된다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죠. 네. 뭐 예를 들자면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KTNG, 뭐 코웨이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그 밸류 다운의 대표적인 회사들이거든요. 밸류 다운하는 회사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법 개정이 언제 되느냐, 뭐 통과 안 됐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법 개정은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언제 될지 모르지만 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그 밸류 다운된 그런 기업들에서도 밸류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동산 쪽도 지금 이제 정치와 정책이 막 엮이다 보니까 지금 뭐 대선이 어디 가도 되느냐에 따라서 막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찌 보면 국내 주식은 부동산처럼 똑같이 지금 상법 개정을 가지고 지금 어찌 보면 이게 양당이 좀 의견이 좀 다른 거죠. 네네. 그러면 상법 개정이 된다고 치면 이 밸류업이 좀 많이 될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밸류업이 되려면은 회사가 더 잘해야 되는 거고요. 네. 밸류 다운을 막는 거는 나쁜 짓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의 그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사들로 하여금 주주한테 충실해라 이런 네. 거거든요. 이사가 주주한테 충실하는 것을 법안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야 그러면은 사회이사가 이거 도장 함부로 찍겠냐? 그러면은 경영도 제대로 못하고 공격적으로 경영하려고 그럴 때 이사가 아우 무서워서 도장 못 찍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처벌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주한테 충실하게 해라라는 얘기는 이사가 그 대주주가 기존의 소액 주주들한테 나쁜 짓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뭔가 안 좋은 피해를 주게 만드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안 좋은데 누군가는 좋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주주들한테만 좋은 거 하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이런 법안, 이런 경영과 관련된 거는 대주주한테만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좋으면 둘 다 좋고 안 좋으면 둘 다 안 좋은 거잖아. 이거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까지 막는 건 아니고 누구는 좋은데 누구는 안 좋은 거. 그런 결과를 만드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만약에 그게 잘못이라는 거를 네가 잘못이 없다는 걸 네가 증명하지 못하면 너는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봐라.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수많은 그런 배신 행위, 네. 주주 배신 행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못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래? 맨날 저기 뒤통수 치던데 이제 뒤통수를 못 쳐? 확실히? 법으로 그런 게 됐어? 그러면은 기대해 볼 만하겠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되죠. 그러면은 뭐 큰 틀에서는 지금 이제 물론 뭐 주식 투자를 하셔가지고 뭐 손해 보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뭐 다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만 봤을 때, 올해 뭐 하반기만 봤을 때는 국내 주식, 뭐 미국 주식, 왜냐면 둘 다 지금 뭐 좋게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어디가 좀 더 유망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한 반반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주식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만약에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경기 침체가 안 온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주가니까 오히려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뭐 비중으로 따지자면은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중국 주식도 저는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공산당이 다 지배하면 무섭긴 한데 아니 솔직히 있는 미국,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잘하긴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런데 투자를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5대 3대 2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5가 미국, 미국. 3이 한국, 뭐 중국이 2 뭐 이런 정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 네네. 거기다 만약에 경기 침체 확률이 한 20%다 생각하면은 20% 정도 현금 가지고 네, 있고 가지고 그 정도? 있고 나머지로 이렇게 비중을 나눠서 그렇게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네. 저도 이제 주식을 사실 이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회사들도 좋지만 사실 주식은 뭐 이게 부동산처럼 뭐 이렇게 관리 포인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때 미국 주식들이 더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을 좀 일부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고가에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분할을 하라는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좋은 회사는 늘 비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가격을 가치랑 비교해서 많이 봐야 되니까 네네. 이제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미국 주식들이 좀 약간 좀 어쨌든 고평가 구간에 있긴 있는 건가요? 뭐 사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아서 밸류에이션이 비싼 건 아닌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서 돈을 빼려고 하는 돈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분산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 아까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미국이 완전 킹왕짱이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좀 분산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 사면 된다. 그래서 미국 주식만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면 아까 대만 뭐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면 도대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분산인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읽었던 글 중에서 이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세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건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평소엔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변화가 아니고 격변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한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격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뭐 경기 침체도 그렇고 상당히 변동성이 큰데 그래도 버틸 수 있겠어?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이걸 한번 잘 점검을 해보면 이게 한 나라의 통화 이런 쪽에 너무 몰빵돼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죠. 말 그대로 리스크를 좀 분산시켜 놓는 그쵸. 개념으로. 그리고 여기서 꼭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능력 범위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들이 좋다. 그래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네. 이게 본인이 감당 가능한지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래 저 말 맞는 것 같은데 나도 공부해 보니까 저 말 맞네. 이렇게 사는 게 이제 능력 범위거든요. 능력 범위가 넘어가는 걸 하면 또 안 됩니다. 넘어가면 거 하면 왜 안 되냐면은 우연히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그냥 욕하면서 팔게 돼요. 결국은 못 먹어요. 근데 주가가 이제 지금 올라가긴 결국 올라갔는데 빠졌다 올라간다. 이제 빠지는 구간에서 결국 팔게 된다는 거죠. 네네. 못 믿으니까 스스로 못 믿으니까 남의 말을 듣고 이제 투자하는 것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 그 투자와 관련된 능력 범위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업계나 뭐 회사에 대한 확신의 정도만큼만 사야지. 그쵸. 그냥 남의 말 듣고 샀다가 사실 오를 때는 다들 해피하지만 그쵸. 빠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도 책임 안 흔들리니까. 그러면은 레버리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요즘에 결국에 미국장을 가신 한국 소액 투자자들도 보면 다 2배, 3배 레버리지 막 쓰고 특히 이제 테슬라가 좋다는 얘기들 요즘에 다시 또 막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만큼 빠졌으니까. 네네. 그러면 어차피 좋아질 거면 2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절대 말리는 편이세요? 아니면 필요하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투자를 하다 보면 큰 돈이 벌리는 거는 결국은 이제 엉덩이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거기서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짧게 해가지고 뭐 버늘고 막 이러면 너무 좋죠. 근데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포지션은 이제 엉덩이로 버는 거더라고요. 근데 레버리지는 엉덩이를 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레버리지로 하는 사람처럼 멍청한 게 없습니다. 레버리지를 ETF일수록 수익률은 장기로 갈수록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안 좋은 투자 방법인데 나는 정말 단기적으로 한 달을 놓고 이 구간에서 무조건 좋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쓸 수 있겠죠. 충분히 좋은 도구인 건 맞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토스 증권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뭘 제일 많이 지금 거래하고 있는지 나오거든요. 언제나 레버리지가 맞아요. 1등부터 10등까지 있더라고요. 인버스 레버리지도 막 쓰고 막. 근데 그런 이제 적극성을 갖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성을 갖는 거는. 다만 이제 그 레버리지에 너무 이게 하다 보면 그냥 뭐 도박이랑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물론 도박을 잘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능하냐라고 생각하면 그럼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레버리지를 뭐 단기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걸 권하고 싶진 않다. 네. 근데 레버리지를 아예 안 써야지. 쓸 땐 쓰고 안 쓸 땐 안 쓰고 이게 컨트롤이 될까요, 사람이? 쉽지 않지 않나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능력 범인 거죠. 자기가 이제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쓰는 건데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래를 할 때마다 그냥 그 일기장에다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이게 내가 오늘 이러해서 레버리지를 샀어. 라고 한번 써보세요. 이제 쓰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게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샀어라고 쓰면 여기 써 있는 누군가가 이거 어떤 놈이 이렇게 산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아마. 네. 이게 자기 객관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감성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막 이게 워낙 이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감정에 의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성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멘탈이나 뭐 감정 이런 것들은 컨트롤하는 게 어찌 보면 그게 능력이고 그 능력의 한도 안에서만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식 쪽은 또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또 빨리 큰 돈 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워렌 버핏 뭐 이런 투자 같은 것들 보면서 뭐 그래도 우리가 좀 이런 건 좀 명심하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거 혹시 더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하워드 막스라고 네. 이분이 이제 메모를 한 번씩 쓰는데 이분이 메모를 쓴다고 하면은 워렌 버핏이 뭐 다른 일을 하다가도 하워드 막스 메모? 그래 나 빨리 그거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오크트리 자산운용의 대표이시죠. 네, 이분이 얼마 전에도 또 메모를 쓰셨어요. 근데 이 메모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제목이거든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으로 메모를 그동안 3번 썼어요. 네. 첫 번째 썼을 때가 2008년 금융위기의 한 복판일 때, 네. 그리고요 2020년 코로나 위기의 한 복판일 때, 그리고 이번에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 느낌이 있죠. 네. 아니 이건 바이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멍 때리고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냥 덮어놓고 있는데 과연 그게 옳은 행동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도 하나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어떤 주식은 안 빠져도 되는데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덜 빠진 것도 있을 텐데 그거 바꾸는 거 이런 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는 과정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만드는 공포 때문에 가격은 훨씬 더 많이 반영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손실이 나는 거야? 주가가 얼마나 더 빠지는 거야? 집값은 또 얼마나 빠져?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공포가 가격을 너무 많이 낮췄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몰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가격이라는 것이 늘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되는 주식들이나 그런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사는 전략을 꼭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불확실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리스크가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크는 상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존하는 리스크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게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욕조 안에다가 아이를 놓고 이게 목욕을 시키고 있었어. 그래서 욕조 물이 이제 더러워져서 이제 버리려고 했어. 근데 아이까지 떨어내라고. 그 아이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휩쓸려 가가지고 갓 빠지고 있는데 그 아이 같이 좋은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걸 잡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지고 그걸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HS 아카데미의 이효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코인 쪽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코인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만 하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하신 것 같은데, 사실 비트코인 말고 막 알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지금 어찌 보면 하워드 막스의 그 이야기처럼 코인도 지금 막 이렇게 알 수 없는 끝까지 막 가고 있는 느낌도 있고, 네네. 전반적인 지금 이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 시장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좋게 보고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근데 좋게 보는 이유를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막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고 네. 트럼프도 도대체 뭔 생각이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 미국도 한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이대로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미국스러운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냥 네 거 해라 그냥. 알았어 그냥. 이게 이제 1800년대 홈스테드 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서 제가 좀 착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에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21세 이상이면은 모든 미국 시민이다. 혹은 이민자라도 미국 시민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다 가능. 그래서 손만 들면 홈스테드 배부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부에 있다가 서부에 있는 어떤 땅이든 거기 가가지고 5년 동안 농사만 지으면은 20만 평 땅을 주는 거예요. 네 땅이다. 근데 그게 축구장 100배의 크기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400만 명이 지원해가지고 서부에 가가지고 물론 이제 인디안을 학살하고 뭐 이런 부작용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줘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판이 여기가 다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있지롱 이런 거예요. 미국은 언제나. 그러니까 니네는 이게 다인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있다. 근데 이 땅이 훨씬 크고 여기서 돈 벌 기회 되게 많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내는 것 이게 이제 미국스러운 방식인 것 같아요. 또 있어요.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 전에는 우리가 오프라인 세상에만 있었거든요. 네. 그 오프라인 세상에서 당연히 아니 물건 살려고 그러면 1층 가가지고 저기 옷 입어보고 사야 돼.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 없잖아요. 은행 가서 해야 되는데 은행 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라인 세상이 다 온라인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을 서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땅이 지금 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여기서 장사 잘하는 애들 이거 다 먹어. 다 먹어. 그랬더니 배 터지게 먹은 게 이제 빅테크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 빅테크들이 배 터지게 먹었는지 2008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갔는데 18조 달러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7조 달러의 부가가치가 생겼어요. 17조 달러면은 중국의 GDP만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분명히 뭔가 야 니네 이게 다인 줄 알았지. 야 관세하고 이런 거 다인 줄 알았지. 이 세상이 있지롱 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 세상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게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동안엔 니네들 다 카드로 결제해야 되는 줄 알았지 페이로 결제해야 되는 줄 알았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있으면은 송금도 엄청 잘할 수 있고 해외 송금도 가능하고 전 세계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달러를 가질 수 있고 막 이런 거야. 엄청 좋은 거야. 여기서 할래?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네. 그게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작년 이제 하반기 때 나왔던 그 기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무역량 중에 한 10%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진짜야? 그렇게 많아요? 한국은행 내에서도 막 이거 가지고 진위 여부를 밝힌다고 해서 막 태스크포스가 뿌려지고 막 이럴 정도였어. 알고 봤더니 동대문에 있는 사람들이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중국 사람들이랑 거래하는 거죠. 아, 중국이랑 이렇게 위안으로 뭐 하고 뭐 달러로 하면 막 신고해야 되고 복잡한데 그냥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띡 해버리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비유를 할 때 이제 매트릭스 영화에서 이거 딱 꽂으면은 저 위에서 막 날아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거래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 싸고 빠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거래가 낙후되어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진행하는 선두에서 진행하는 게 블랙락의 레리 핑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의 미래는 STO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의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투자의 민주화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민주화라는 얘기는 원래는 진짜 부자들 원래는 왕족들, 귀족들만 할 수 있는 거를 그래 니네도 좀 투자하게 해줄게. 이게 이제 투자의 민주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부 개척. 원래는 우리만 하려고 했는데 아니 니네들도 해. 이런 거. 그리고 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다 니네들 한번 해봐. 그 기회를 줄 테니까 판을 만들어 줄 테니까 니네들 해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런 그 투자의 민주화라는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에 블랙락에서 만든 게 채권형 ETF였어요. 네. 채권을 ETF로 만든 거지.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그랬어요. 아니 채권은 그냥 사면 되는 거지 뭘 ETF로 만들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ETF가 만들어진 이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개인들이 채권을 사려면 돈이
10억, 100억 있어야 돼. 없잖아. 네. 근데 나도 채권 하고 싶어. 아니면 뭐 금융위기 오면 나도 채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나도 채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민주화된 거죠. 네. ETF라는 걸 통해서. 똑같은 게 비트코인으로 ETF가 되니까 또 민주화된 거예요. 비트코인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살지 몰랐고 제도적인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ETF가 생기면서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이 앞으로 STO라는 개념을 통해서 토크나이즈라는 개념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을 민주화하겠다.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블랙락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건물을 다 쪼개가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토큰으로 팔고. 그렇죠. 네. 만약에 지금 여기 이제 건물이든 저기 있는 건물 이런 거 건물 살라고 하면은 얼마 있어야 돼? 200억 있어야 돼. 300억 있어. 어디 있어? 없잖아. 근데 그거를 쪼개. 그러면은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쪼갠다는 개념은 되게 많습니다. 주식도 사실 쪼개는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70억 개로 쪼갠 거예요. 네. 삼성전자 하나 사는 거 70억 분의 2개 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쪼개니까 사실 만약에 그냥 삼성전자가 통으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를 어떻게 사요? 그렇죠. 못 사지. 네. 근데 개인들도 뭐 10만 원 있으면 살 수 있는 걸로 바뀐 거잖아요. 그게 투자의 민주화거든요. 이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게 국채부터 시작돼요. 네. 미국 국채가 지금 토크나이즈 돼서 이 세상에서 거래되는 거 그리고 주식 중에 일부도 토크나이즈 돼서 이 세상에 거래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 그리고 이제 도로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토크나이즈 돼서 거래되기 시작한다. 근데 이 토크나이즈 돼서 거래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이게 활용도가 진짜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활용도가 생겨야 여기 안에서의 가치가 생기는 거고 땅이 그러니까 서부가 열리는 것처럼 블록체인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용도들이 많아져야 잠깐만 저기 왜 비트코인 왜 저기 있지? 그러면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야 이 세상이 막 개발되고 있는데 저기 서부 어딘가에 있는 그냥 엄청 가치 있어 보이는 돌덩이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뭐 금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크립토 세상이 커져야 되는데 크립토 세상이 커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거는 이제 투자의 민주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제도가 되고 그러면서 돈이 이쪽으로 흘러갈 거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그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지금 관세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네. 트럼프의 가족들은 지금 관련된 회사들 좀 다 사고 있어요. 네. 예. 보면 막 계속 코인, 네. 비트코인 관련된 회사들을 사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트럼프는 부동산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땅을 사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땅 사고 있는 거야. 땅 사고 여기 풀어져서 이제 쫙 열리면은 우리 땅이 이렇게 또 올랐어? 아유, 뭐 고맙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반드시 이쪽에 이제 수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여기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직접적인 투자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제 그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실제 여기에 있는 실제 세상에 있는 돈들이 들어오는 거다. 일종의 뭐 환전이 돼서 들어오는 환전이 거죠. 돼서 들어오는 관문 같은 거다. 롯데월드 들어갈 때 이제 그 자유이용권 끊고 네, 들어가는 게 네.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돈이 쌓이니까 이 세상이 커지는 거고 이 세상이 커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그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의미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환전을 한다든지 뭐 리플이라든지 이런 회사 그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네. 역할이 이제 부각이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현실화되거나 그러질 않았다 보니까 알트코인은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뭐 저는 나중에도 알트코인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개념은 그냥 디지털 골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금 가격이 이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다 보니까 금 가격이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벌써 20조 달러가 넘었거든요. 훌쩍. 근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6조 달러 정도 되니까 10분의 1이 안 되잖아요. 네. 10분의 1 정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해도 여기서 한 50%는
올라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인 거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그 생태계로 가기에는 뭐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어쨌든 그 안에 어쨌든 가장 뭐 상징성 있는 건 비트코인이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정도만 아직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는 뭐 알트코인까지도 갈 수 있다. 네네. 사실 비트코인도 지금 아직 쓸모랄까요? 쓸모로는 아직 없는 어찌 보면 자산 저장의 가치만 지금 작동하고 있다면 알트코인은 어찌 보면 지금은 뭐 가치 저장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쵸. 아직은 뭐 그냥 투기성 이런 가격 변동 정도로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은 결국은 디지털 금으로서 인정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실대로 인정해야죠.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은 아닌 거죠. 알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지금 그런 생각을 반영을 못 하고 있고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직은 수혜를 못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세상이 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는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지금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고 그럼 이 달러 풀린 것들을 결국에 이제 이 가상자산 쪽에서 좀 흡수를 해주면 그것도 어쨌든 뭐 미국한테는 좋은 거니까 이쪽을 뭐 인위적으로 키우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좀 타당한 얘기라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코인으로 담을 수 있을지 이런 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시장의 크기가 60조 달러 정도 되고요. 네.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뭐 100조 달러, 채권은 뭐 40조 달러 근처 되고요. 미국 채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5조 달러니까 네. 담아내기는 너무 작죠. 네. 그런데 그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크립토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우호적이다. 라는 것 정도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1월 달 뭐 12월 요때만 하더라도 그 이제 뭐 비트코인 대통령, 뭐 암호화폐 대통령 뭐 이러면서 트럼프가 엄청 막 그 지지를 받다가 지금은 뭐 트럼프 욕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특히 가상자산 투자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조만간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조금 그래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로 보시는 거예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만들고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더 좋았겠죠. 네. 근데 뭐 저는 뭐 안 해주면 어떠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그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이게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막 엄청 많이 올라가는 게 좋냐 아니면 한 5년 10년 두고 계속 올라가는 게 좋냐 그러면 저는 뭐 후자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내놓은 비트코인에 대한 스탠스는 가지고 있는 건 팔진 않을 게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빠지고 하면은 조금씩 살게 이렇게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그럼 혹시 뭐 이 반감기나 이런 걸 그 흐름을 가지고 이제 뭐 매각하고 다시 매수하고 이런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냥 장기 보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번 이제 반감기 전후로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개수 늘리기 전략으로 네. 가는 거죠. 개수 늘리기 전략으로. 어차피 이게 그 빠지는 구간에 장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액으로 보지 않고 개수로 본다. 그래서 줄여놨다가 조금씩 더 사는 그런 전략으로. 만약에 이제 그 하락장이 제대로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현금을 좀 확보해놨다가 많이 빠졌을 때 조금씩 사면서 그 반감기가 지나기 전과 후에 개수가 조금이라도 늘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초장기적으로 엄청난 자산이 될 거라는 거에 베팅하시는 거네요. 결국 개수를 따진다는 거는. 그렇죠. 네. 나중 되면은 지금의 가격은 어차피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금을 생각해 보시면 딱 되지 않을까. 네. 2008년 뭐 이럴 때만 해도 금 가격이 뭐 300불 정도, 뭐 400불 정도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딱 10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가치 있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폐가 가치가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원칙은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화폐는 맞아요. 가지고 있으면 너무 확실하게 가치가 떨어지니까 무엇인가로 바꿔놔야 되는데 이게 무엇인가 바꿔놓는 그것이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해서 못 가지고 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어차피 비트코인이 이 세상을 바꿀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올인 전략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집이라든지 뭐 주식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다. 어찌 보면 지금 최근 10년을 보면 비트코인보다 더 좋았던 투자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그냥 비트코인 올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마지막 조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빠졌을 때 내가 그 잠을 잘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략 한 자산의 몇 % 정도를 그냥 뭐 권하세요? 만약에 한다면? 저는 권하진 않아요. 제가 왜냐면 코인 자체를 왜냐면은 제가 비중이 되게 많아서 제 비중대로 말씀드리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딱 그 본인이 알 수 있을 거야 아마.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이 정도의 변동성에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해보는 게 제일 적당한. 그 아침에 눈 떠가지고 앱을 키지 않을 정도. 아니 새벽에도 깨가지고 알았어 자고 막 이럴 정도가 아니어야 되는. 그 정도가 아니어야 되네. 그 정도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상당히 그러면 많이 낮춰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뭔가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쵸. 아예 그냥 초장기로 보고 네. 개수 늘리기 전략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 전망부터 뭐 관세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어떤 지금 전략까지 그리고 이제 코인 얘기도 해봤는데요. 사실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은 다양한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또 오르면 또 내리고 내리면 또 오르니까 그 안에서 또 확신을 가지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